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죠.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엔 딱딱한 침대, 변기, 손바닥만 한 거울이 전부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감 생활이 남긴 깊은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은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이었죠. 아침 식사는 드시겠습니까? 교도관 남기철이 문 옆 작은 창을 통해 물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식사라 해봤자 이제 더는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남기철 교도관의 눈엔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간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한 사이였기에 그의 표정 변화쯤은 읽을 수 있었죠. 그는 제가 무죄라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중견 IT 기업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뒤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죠. 문을 여는 순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대현 부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곧바로 호텔 보안요원에게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체포됐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유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발표 전 박 부장과 크게 다퉜다는 사실, 평소 제가 박 부장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동료들의 진술, 현장에서 나온 제 지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검사는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범인은 재벌 3세 장민혁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호텔바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부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밀치는 바람에 박 부장은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진 거죠. 민혁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모든 혐의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차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확정됐고 오늘이 바로 그 집행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겠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도관의 말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였어요. 제게 누리를 보여주세요. 남기철 교도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누리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누리는 5살 된 진돗개예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체포 이후엔 전 여자친구 한지원에게 맡겨졌죠. 창살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누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시계는 이제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 전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학창시절, 첫 직장, 그리고 누리와 함께했던 정말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곧 끝난다는 사실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간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누리랑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매일 아침 누리의 따뜻한 몸에 기대어 눈을 뜨고 퇴근 후엔 같이 공원 산책하고 주말이면 한강으로 소풍도 가고 그게 우리 둘의 일상이었거든요. 적막 가득한 방 안에서 갑자기 누리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익숙한 소리,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죠.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이제 와서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마지막으로 누리를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 충직한 눈빛을 다시 마주하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또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저에겐 마지막 날이겠죠. 과연 누리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새벽 5시 30분, 한지원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창밖은 아직 어둠 속이었고
화면에는 서울구치소라는 발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이 성우 오빠의 사형 집행일이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숨이 막혀왔어요. 한지원 씨 되십니까? 서울구치소입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낮고 침착한 목소리. 지원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성우 수감자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반려견 누리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9시까지 교도소로 데리고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성우 오빠의 마지막 소원이 누리였다니 눈물이 고였어요. 3년 전 헤어진 사이였지만 여전히 누리를 돌보고 있었기에 더 아팠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향해 누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 자던 방석이 비어 있고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누리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확인했더니 신발장 옆에 누리 목줄이 놓여 있었고 문은 아주 작게 열려 있더군요. 어젯밤 산책 후에 문을 제대로 안 닫았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누리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초조한 마음의 경찰인 친오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누리가 없어졌어. 오늘 성우 오빠가 마지막으로 누리를 보고 싶다는데. 30분 후 지훈 오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도착했어요. 지원은 어젯밤 11시쯤 누리를 마지막으로 산책시켰고 아침에 일어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리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죠. 누리가 평소에 자주 가던 산책 코스 어딘데? 오빠가 물었어요. 아파트 뒤쪽 솔밭공원. 성우 오빠도 퇴근길마다 그 공원으로 걸어와서 누리랑 만나곤 했거든. 그렇게 우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공원은 고요했고 안개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둘은 따로 흩어져 누리를 찾기로 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지훈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공원 북쪽 벤치 아래에서 누리를 찾았어. 지원은 숨이 턱 막힌 채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공원 북쪽 키 큰 소나무들이 둘러싼 구석, 오래된 벤치 아래에 누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다가가자 누리가 반갑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누리를 안았는데 그 순간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목 주변을 앞발로 긁더니 갑자기 목줄을 입에 물고선 제 손에 건네주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죠. 지훈 오빠가 누리의 목줄을 자세히 살폈고 안쪽 덮개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초소형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누리가 계속해서 목줄을 가리킨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우리는 서로 놀란 눈으로 마주봤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 오빠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확인을 시작했어요. 화면엔 호텔 로비와 바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영상 속엔 사건 당일 밤 민혁이 호텔 바에서 취해 있던 모습이 나왔고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 부장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화를 못 참고 박 부장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10분쯤 지나 민혁이 혼자 당황한 얼굴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곧이어 성우 오빠가 아무것도 모른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놀라 뛰쳐나오는 장면도 명확히 보였어요. 성우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야. 지훈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USB 안엔 텍스트 파일도 있었는데 성우 오빠가 직접 남긴 메모였어요. 호텔 보안 시스템에서 CCTV 영상을 복사해 누리 목줄에 숨겨뒀고 진짜 범인은 장민혁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메모를 읽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성우 오빠는 줄곧 무죄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증거를 찾게 돼서 다행이야. 지훈 오빠도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 없어. 지금 바로 교도소로 가자. 이 증거가 성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린 누리를 데리고 서둘러 서울 구치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누리를 꼭 안고 있었는데 누리는 마치 자기 임무를 다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왜 누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 공원에 있었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지훈 오빠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 주인이 안 오니까 매일 만났던 그곳으로 간 거지.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하잖아. 정말 누리는 단순한 본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성우 오빠의 위기를 감지하고 일부러 우리를 목줄로 이끌려고 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 생각이 드니 소름이 돋았어요. 시계는 벌써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지훈 오빠는 더욱 굳은 의지를 품은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꼭 구해낼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누리를 더 꼭 안았어요. 구치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계는 잔인하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시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어요. 혼자 독방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교도관이 다시 돌아온 건 대략 6시쯤이었어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말했죠. 반려견 면회 승인되었습니다. 9시 30분, 집행 30분 전 특별 면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리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슬픔이 교차했죠. 고맙다는 말을 겨우 짜낸 뒤 다시 혼자가 된 독방에서 창살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8시가 되었고 교도관들이 와서 사형 집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듯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순간 심장이 2배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교도관이 와서 저를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채 복도를 걷는데 저도 모르게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누리가 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명객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면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지훈 오빠와 누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 허락이 있었는지 누리가 유리창 사이 좁은 틈을 통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쇠사슬 때문에 제대로 안아줄 수 없어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어떡해. 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녀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어요. 성우 오빠, 누리가 USB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검찰과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중지를 검토 중이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어요. 체포되기 전 제가 IT 담당자로서 호텔 CCTV 영상을 복사해 누리 목줄에 숨겨뒀던 것을 기억해냈죠. 그게 3년이 지나 지금 발견된 거였어요. 다행이다, 지훈아.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누리도 항상 오빠를 믿었어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누리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그때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절박하게 교도관을 바라봤어요. 잠시만요. 지금 소장님이 집행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교도관이 망설이다 무전기를 들려는 찰나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김 소장과 지훈 그리고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멈추세요. 집행 중지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교도관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소장을 바라봤죠. USB 증거가 검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재심을 명령하셨어요. 김 소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죠. 3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달려와 절 안았고 누리도 다시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훈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김 소장은 교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성우 씨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특별 면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수갑이 풀리자 그제야 나는 자유롭게 누리를 안을 수 있었어요. 누리의 몸을 꼭 끌어안고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누리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한 것처럼 제 얼굴을 핥아주었고요. 특별 면실로 이동한 뒤 지훈과 검찰 관계자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USB에 담긴 증거로 장민혁의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제 재심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USB를 개 목줄에 숨기다니요. 검찰 관계자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IT 보안 담당자였으니까요. 그날 호텔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CCTV가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체포되기 전 시스템에 접속해서 영상을 복사해뒀죠. 경찰이 제 집을 수색할 걸 예상했기 때문에 누리 목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3년이나 그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 쪽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요. 저는 누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그조차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체포 당시 누리는 친구에게 잠시 맡겨져 있었고 나중에야 지원이가 데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제한돼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원이가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계속 목줄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유도하듯 행동했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누리는 원래도 영리한 개였어요. 아마 제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 가던 공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줄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듣던 누리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고 모두가 놀라운 그 개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탄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누리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은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누리는 내 발밑에 편안히 누워 있었고 평소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한가로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성우 오빠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재심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고 장민혁은 살인 및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됐죠. 뉴스에서는 충견의 기적이라며 누리를 영웅처럼 다뤘고 여러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오빠는 조용히 살고 싶다며 다 거절했어요.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사람들 말고 진짜 나를 믿어준 너희들과 함께.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그걸로 충분해.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누리는 매일 아침 오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요. 해가 뜨는 길목,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에서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인생이 다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온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아무 말 없이 주인의 고통을 지켜보다 목줄 하나로 진실을 전한 한 마리 충직한 개 누리였습니다.